네, 국민대학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토론 대회, 우리 11월에 결승전이 있습니다. 10월에 예선전이 있고요. 전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토론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주제가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그리고 국방부 전 차관을 역임하신 신범철 박사님께서 이 분야에는 넘버 원이기 때문에 기조 강연도 있으시고 요 내용들을 또 배우고 학습하셔서 토론 대회에서도 그 기량을 마음껏 뽐내셨으면 하는 그 일환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행사 주최 기관은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그리고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이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최 기관의 사실상 대표 자격자이신 우리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원장님이시면서 국민대 부총장님이신 김영진 부총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방금 소개받은 교학부총장이자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저는 김형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아주 완연한 우리 가을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10월에 이제 초순입니다만, 자 10월을 맞아서 여러 대학에서 참여를 하셨네요. 예, 여러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북핵 그리고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담회를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축하를 나누고 또 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용어가 있다면 바로 우리 이 북핵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특정인의 어떤 공유된 언어가 아닌 우리 한반도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생각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반도 비핵화와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인지 왠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의 이 전문가 자담회를 통해서 분단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통일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먼저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신범철 박사님, 토요일임에도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국민대학교의 가장 자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한반도 미래연구원 부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대학교의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이 이번 학기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자, 이번 학기의 개원을 함께 도와주신 우리 이수석 교수님, 또 발표를 맡아주실 남광규 교수님, 박태우 교수님, 김일기 수석 연구원님, 김태원 박사님께도 또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 우리 국민대학교는 역사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상징의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저는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되겠죠.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모든 학문은 실체를 존중하며 공막한 이상의 추구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 궁행의 정신으로서 국리민복의
공헌해야 한다는 이러한 건학 이념을 가지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46년 9월 1일에 우리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신익희 선생님,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셨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국민이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정신하에 설립된 우리 민족대학이다. 그리고 해방 후 첫 대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깃든 국민대학교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 통일 세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그 대학생들에게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실천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대학의 유경 이념인 실용주의 정신, 즉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통일 대한민국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큰 기회이면서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진정한 통일은 영토 또는 제도적인 통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의 내적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 우리 이웃의 슬픔, 또 이산 가족의 뼈저린 한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통렬한 반성과 다짐을 통해서 미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까지 우리 오늘 논의에서 함께 제시되어 줄 수 있다면 더더욱 중요한 우리 오늘의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자담회 그리고 대학생들의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여러 대학의 학생 여러분들 또한 여러 귀빈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밝은 우리 내일의 희망이 밝힐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또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점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통일이라는 것이 마음의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리 김영진 부총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개회식이 이제 단 하나의 순서였는데요. 그 시간을 또 적절히 또 잘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의미 있는 내용들 담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제 스크린 내리고 곧바로 우리 행사를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먼저 우리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신 세종연구소에 계시는 우리 신범철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신범철입니다. 먼저 우리 부총장님 개회사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건국대 여기 국민대 이게 미안 국민대는 개학 이념의 그런 3일 우리 임시정부부터 그런 전통이 이어진 줄 몰랐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민대 학생분들 정말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정기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다른 많은 학교에서 또 와서 수업을 듣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우리 이수석 교수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포인터가 여기 있는 거죠. 또 실수했네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대학원 수업도 있고 또 토론회에 참여할 여러 대학교에서 온 수업도 있고 온 세미나 같은 목적이 있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준비를 더 잘해왔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공부하고 싶을지도 한번 저로서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제 50대 중반이 된 나름대로 90년대부터 북한 문제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올드 버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 와 보니까 또 통일부의 과장님도 계시고 모 메이저 일간지의 기자님도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기업 대표님도 계시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의 포커스는 여기 있는 젊은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 초년병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강의가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전체 북핵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가 오늘 하루 종일을 관통하는 메시지라면은 저한테는 핵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태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후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볼까 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12시에는 끝내주고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45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 중에 한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남기도록 할 거고요. 또 대학생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혹시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 먼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듣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교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손드는데 부담을 갖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 오늘 저 신범천이라는 전 국방부 차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다. 다 시킬까? 그냥 하면 돼요. 손 들어주세요.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한국형 삼축 체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속도가 늦다고 봐가지고 혹시 이게 북핵의 속도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처음에 질문이 이렇게 멋있게 나가면 다음 사람이 질문을 못해. 그래서 내가 적절한 그 발표자를 질문자를 못 고른 것 같은데 저를 쳐다보는 게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면 안 돼, 교수하고. 큰일 났네. 사실 제가 이제 정치외교 학과는 아니라서 따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연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 어떤 연계? 무엇이든 연계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나요? 오케이, 연계. 우리 삼축 체계 질문 있었고 연계 질문 있었고 또 저쪽으로 가서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날 쳐다보다가 왜 눈을 피해? 저도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랑 인권 문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네네. 이 세션 토론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따가 살짝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 눈을 돌리는데 저를 바라봤어. 네, 약간 주제랑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약간 순수한 질문으로 왜 관료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요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정통 관료는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또 쳐다봤어. 마지막. 눈을 피해야지.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과 같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들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연계를 오늘 전체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오셨구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쳐다보셨으니까. 아니 안 쳐다보셨어요? 예, 제가 쳐다봤나 봐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것이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야 되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 삼중 체계의 속도 이야기를 질문해 주셨어요.
하나는 본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연계라고 북핵과 인권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연계라는 단어는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인터 커넥티비티,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문제인데, 오늘날의 국제관계가 그렇고 또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바로 이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가,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국제관계 뉴스가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이렇게 레바논 공격, 또는 공격을 이란의 이스라엘 뭐 미사일 공격, 그리고 또 대서양 건너서 미국 대통령 선거. 왜 우리 뉴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 우리 생활의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터 커넥티비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세계 경제가 요즘 안 좋아. 전쟁 나서 안 좋고, 그렇죠? 또 세계 경제가 좀 있으면 출렁거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또 뜨는 산업이 있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또 뜨는 산업이 있어요. 환경 분야 이런 것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이어간다면 환경 관련 산업이 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이 떠요. 이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까 얘기한 연계. 그렇죠.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관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펴보는 북한 문제도요, 남북관계 문제라고만 보면은 큰 틀에서 풀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호 연계성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주제로 또 질문이 왔으니까,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요,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연계가 아니라 더 나가서 밀착됐다. 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핵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핵 개발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북한은 NPT에 가입을 했어요. Nuclear Non-Proliferation 조약 트리티에 가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면서 외국으로부터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어. 그래 놓고 그것을 탈퇴했고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한 거죠. 이 불법성은 어디에서 확인했냐? UN 안전보장이사회. UN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세계 평화와 안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구고, 모든 국가들이 UN에 가입국이기 때문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어떻게 보면 결의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NPT 탈퇴가 불법적이다 하면서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불법적인 핵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 불법적인 핵개발의 결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 경제 제재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 측에서는 그럭저럭 운영되던 북한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고, 그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 이것으로 인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한 핵 문제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결과 지금 북한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 문제가 동전의 뒷면이 되는 겁니다. 연계됐죠? 설명됐죠? 자, 그럼 우리 핵 위협이 어떤 거고 우리의 대응 태세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강의를 다른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수업료를 안 내서 너무 이 대학생들에게 중점을 주는 건 또 수업료를 내신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은 나눠서 받겠는데, 적어도 제가 대학생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거리를 생각해라. 수업 시간에 질문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수업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 들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요. 무슨 과목 너 들었어? 예를 해도 그때 나 뭐 들었나? 여러분 대학교 4학년이면 1학년 1학기 때 뭐 들었나? 그 내용 다 알고 있나? 돌이켜 보세요. 잘 안 나. 그런데 내가 무슨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었다 하는 거는요, 10년,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지금으로부터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37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거리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핵능력 하면은 핵미사일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에 일단 핵무기를 만들려면은요, 미사일 발사체가 있고 그 전에 핵탄두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돼서 날아가서 어딘가에 폭발할 경우 그게 핵폭발이고 핵무기가 사용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핵탄두가 있어야 되고 이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물질. 여러분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은 플루토늄이든 고농축 우라늄이든 핵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기와 같이 핵시설,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가 시설이고 농축 우라늄 시설은 따로 원심 분리기를 돌리니까 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예요?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갖고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시설이 있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군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핵무기라면은 언제 핵을 사용하겠다는 독트린이나 관련 부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북한의 핵능력이에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2018년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라 중학교 때일 수도 있겠구나. 잘 모를 수 있지만 대학교 특정 학년 이상인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도 만났고 하노이에서도 만나서 협상을 했어. 그때 북한은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중요한 제재를 다 3개인가 4개를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누가 남는 장사예요? 김정은이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하려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랬던 거죠. 이 전체를 바라보지 않으면 일부에서는 야, 영변 핵시설이면 중요한 건데 플루토늄 생산하는 왜 저것만으로 거래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 하는 건데요. 북한 핵능력의 전체를 바라봐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대학생 눈높이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요, 사실은 뭐 이 자리 앞에 계신 교수님이나 특정 부처 과장님이나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은 야, 뭐 저 차관이나 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얘기 나올까 봐 두려운데, 참고로 저는 연구자였어요. 국방연구원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뭐 잠깐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었고 외교부 가서 국장을 했었고 또 어쩌다가 차관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정통 관료는 아니다. 정통 관료를 하고 싶으면은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참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소개받고 이야기하는 거를 특히 대학생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나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초, 중, 고 때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 가져다주는 지식을 잘 외우고 잘 응용하면 되는 거지만 대학교 이후부터는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얼만큼 찾아다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통 관료? 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정통 관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소개시키면 가서 배워.
그럼 여러분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여기 있는 교수님처럼 학자가 될 수 있고 저기 계신 분처럼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발품을 많이 팔으면 무슨 도움이 된다? 과정에서 실수를 덜한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인 커리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면 뭐 남은 커리어 10년 정도면 제가 길 이쪽으로 가더라도 잃게 되는 이쪽의 비용이 적은 거죠. 근데 대학생 여러분은요 한 번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적어도 프로페셔널 커리어 30년을 좌우할 수 있어.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발품을 많이 팔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삼촌한테도 물어보고 아저씨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여기 계신 우리 부총장님께도 여쭤보고 뭐 과장님 기자님 다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는요 수많은 히스토리와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액티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영변 핵시설이에요. 위에 있는 게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오메가와트 작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기서 플루토늄이 생산돼요. 얘가 플루토늄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플루토늄 미국의 선진 기술이면은 3kg이면은 요만하죠. 3kg이면요 요만할 거예요. 저게 밀도가 세서 요만하면 저기 뭐야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플루토늄인데 나가사키에 터진 폭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큰 거예요. 이건 한 10kg 정도 될 거야. 이거로 핵폭탄 몇 개 나눠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시설이 저 영변 시설이에요. 저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핵 폐기물을 재처리를 하면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저 영변에는 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농축 우라늄은 고농축 우라늄이죠. 우라늄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원심 분리기로 막 돌리면 거기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 그것도 핵폭탄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폭발의 효율성은 플루토늄이 더 좋지만 생산의 용이성은 고농축 우라늄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다가 다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2023년 시프리 이어북에 나온 건데 북한은 최소 30기의 핵탄두 폭발하는 거 핵탄두가 있고 적어도 40에서 50여 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금은 훨씬 늘죠. 그때보다도 1년에 몇 개씩 더 할 테고 또 최근에 이때는 저 시설을 공개 안 했어요. 이건 올해 공개한 시설인데 이걸 보면은 또 생산량이 엄청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은 핵탄두 이제는 뭐 다 합하면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갖췄고 그렇게 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겠죠. 이 핵탄두 시설을 이제 핵물질 생산 시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핵탄두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핵탄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인데 사실은 하나는 방식이 아니고 원자폭탄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전술핵이라는 건 수소폭탄 이렇게 하면은 쉽게 얘기해 방법은 뭐 융합탄, 원자폭탄, 분열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여러분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셨으면 이해가 잘 하실 텐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플루토늄에 중성자를 빵 쏴주는 거야. 그러면 플루토늄이 분열을 하면서 열과 폭풍을 내는 거죠. 그걸 빵 쏴주기 위해서 뭐로 쏘냐? 여기에서는 주변에 폭약으로 감싸는 거예요. 저 폭약이 동시에 터져야 돼. 왜냐하면은 중앙으로 빵 집중이 되려면은 동시에 터져야죠. 1000분의 1초에 동시에 터지는 기술이 저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1000분의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 그것도 뭐 정말 눈 깜짝할 새인데 틀리면 에너지가 딴 데로 새. 그러면은 핵분열이 안 일어나. 1000분의 1초로 빵 하면은 얘가 못 견디고 분열을 하고
그 분열의 결과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 과정을 융합이잖아요.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뭐 중수소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삼중소를 갖다가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폭발력을 훨씬 키운 거죠. 그래서 원자폭탄보다 다음 단계로 개발된 것이 수소폭탄이고, 수소폭탄은 TNT,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죠. TNT의 메가톤, 1000톤이 킬로톤이니까 메가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0톤, 만톤, 10만 톤, 100만 톤 위력의 폭발력이 있는 것이고,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톤까지도, 몇백 킬로톤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 있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요, 그거보다 훨씬 폭발력이 세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동시 폭발시키는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000분의 1초가 아니라 10,000분의 1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 기술은 훨씬 더 과거보다 발전돼서 폭발력이 훨씬 크죠. 그런데 뭐냐,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그 당시에 원자탄이 얼마나 했냐면은요, 저보다 커요. 이거 한 4배만 했을 거야. 왜?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미사일에 탑재하잖아요. 그래서 지름이 80cm 정도면은 원자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기술이 더 좋아서, 요건 얼마요? 직경 40에서 50cm.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 아직 전술핵 실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술핵 탄두라고 공개를 했어요. 40cm, 50cm면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플루토늄도 더 작은 걸 쓰고, 그렇죠? 폭약도 더 작은 걸 쓰고, 폭발력은 더 떨어지지만 실전에 쓸 수 있다. 왜냐하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전쟁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전쟁법, 여러분 국제법의 한 분야인 전쟁법의 가장 기초는요, 전시에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해라예요. 그래서 군인은 전시에 사살해도 합법인 거예요. 그게 전쟁법이야. 평시에 군인이라고 해도 죽이면 그거는 불법이고 살인죄지만, 전쟁에는 전쟁하는 국가 간에, 교전 국가 간에 상대방의 군인을 죽이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원자폭탄이 터지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거나 어디 상공에서 터지면 그 일대에 군인만 찾아가서 죽이나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에 합법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개별된 게 전술핵이에요. 저 전술핵은 폭발력을 낮춰서 군부대를 타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특정 공항이라든가 특정 군 시설을 타격해서 그것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목적이 다른 거죠. 원자폭탄, 수소폭탄은요, 그 지역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과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의 인명 피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해.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인 무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폭탄도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저 전술핵인데, 북한은 이것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엇이다? 완전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도 그 사이 많이 발전했어요. 북한이요, 미사일을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첨단 미사일이 아니라 과거 러시아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갖다가 사실은 이집트 걸 사와 갖고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만큼 미사일 기술은 뛰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 기술로 사실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해서 ICBM은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ICBM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 기준은 사거리 5,500km 이상을 가면 ICBM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반도 사정에는 맞지가 않아. 왜냐? 그 5,500km는요. 러시아에서 미국 가는 거리예요.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쏘려면은 최소 하와이까지도 한 여기서 5,000km는 되겠죠. 미 본토까지는 뭐 7,000km, 8,000km 넘을 거고 워싱턴을 때리려면 10,000km가 넘어야 될 거예요. 북한은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건 기술력도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여주는 미국의 ICBM보다 훨씬 커요. 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저렇게 큰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완성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냐면은 발사체 추진력은 충분히 입증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날아가면서 자세를 잡아서 뭐 도달하는 거리로 가야 되고 또 재진입 외기권으로 갔다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속도도 워낙 빠르니까 고열이 나는데 그 열을 제대로 버틸 수 있느냐. 아까 핵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 원리가 포신형이 있기도 하지만 포신형은 이쪽을 딱 막아놓고 이쪽에서 압력을 세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더 큰데 아무튼 뭐예요? 이렇게 폭발을 시켜야 되는 기폭장치가 있잖아요. 열로 인해서 저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 재진입 기술이 중요한데 그것을 과연 보유했겠느냐? 일부 학자들은 보유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간 수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했을 수도 있다 하는데 일단 뭐 그 부분은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로 날려놓은 게 같고 그 대신 그거보다 짧은 거리,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북한 스스로도 실전 배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말을 항상 100% 믿을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핵 위협은 다음 얘기할 건데 북핵 위협은 실제 상황이다. 김정은 스스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남과 북은 두 개의 적대 국가다. 이게 또 왜 핵하고 무슨 관계 있냐? 같은 민족이면 민족한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적대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국 국가론을 통일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인권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북핵 위협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된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최근 북한이 핵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에요. 2021년에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술핵 개발하겠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하겠다. 15,000km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명중률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아까 제가 얘기한 자세 제어. 왜냐하면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뭐 제가 여기서 물병을 이렇게 던지면 맞출 확률이 얼마 되겠어요? 0%? 맞출 확률이 50%라고 쳐요. 그렇지만 이 물병을 저 뒤에 있는 책상을 향해 던지면 맞출 확률은 반도 안 될 거예요. 이 물병을 제가 뭐 힘도 없지만 국민대 교문을 향해 던지면 맞출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멀리 날아갈수록 변화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져. 근데 뭐 재래식 미사일이면 명중률 떨어지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뭐 국민대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 북한산에 막힐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핵무기는요. 거기서 터져도 여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중률의 의미는 없지만 미국을 향해 정도 쏘면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중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로 하면 우리가 이따가 삼축체계 말씀드리겠지만 미사일 방어를 하잖아요. 이 미사일 방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뭐 수중, 지상, 고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액체를 갖다가 처음에 개발했는데 액체는 주로 세워서 연료를 주입하는데 그게 한 20분 정도 걸려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10여 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북한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주입 시간이 필요 없는 일반 고체 미사일을 만들면 세워서 바로 쏠 수 있으니까 미사일 방어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킬체인을 가동하는데 훨씬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핵잠수함도 개발하자. 이런 거를 당대해. 북한은요, 최고 의상 결정 체계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최고 의사 결정 체계가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면 그걸 따라하니까 김정은이 무슨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체계화시키는 게 당이면은 당 전체 당대회를 해요. 과거에는 10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즘에 5년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그 하는 주기 사이사이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8차 당대회를 했는데 8차 당대회 이후 6번의 전원회의를 했었나 봐요. 23년에 그 6차 전원회의에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 신형 ICBM 개발,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확대, 정찰위성 발사. 그래서 뭐 올해도 정찰위성 발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놀고 있냐? 아니다. 우리도 일하고 있죠. 왜냐하면 큰 기조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외교적 노력 차원에서는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유엔 안보리 결의를 11개나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2397, 2375, 2371 제가 왜 중요하게 했냐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물자를 획득하기 어려운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371부터는 북한 경제를 아예 그냥 압박하는 제재를 해요. 북한이 석탄, 철 그때 수출 많이 했거든요. 니들 수출 못하게 하고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걸 차단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을 줄였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저는 2018년에 김정은이 대화 공세로 나온 것은 바로 2017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2397 때문이기도 하다. 못 버티거든요. 저게 이행이 되면.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했다. 동시에 합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1992년에도 했고 2005년에도 했고 2018년에도 했어요. 근데 저런 합의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합의가 점점 어렵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1992년에 봐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미안합니다. 오타 있습니다.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하고 핵처리,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시설 불보유하고 아예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합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안 지켰죠. 그러다가 13년 후에 또 했는데 모호해져. 저렇게 못했어요. 왜? 북한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러다가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점점 더 모호해지죠. 북한이 점점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계속 가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외교적 노력을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보면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북한이 핵 개발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북한이 자국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경제, 인권
그런 것보다는 핵 개발에 집착했다 하는 것들이 이런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바로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비핵화가 어려운 것은 각국의 입장이 다 달라요. 뭐 우리랑 안보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일본도 가끔 북한한테 위협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완전한 비핵화도 수용 가능하다는 건 제가 약간 과장을 한 거예요. 이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주한미군 문제를 항상 연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과거에 보였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북한에 공동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사적 방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위협이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신 삼축 체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 억제라고 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장해 주겠다. 그래서 확장 억제예요. Extended Deterrence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저기 써 있죠. 해구산, 핵으로 보복해 주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한국의 사드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죠. 그거로도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첨단 재래식 군사력, 미국의 첨단 미사일이라든가 뭐 스텔스기 같은 것으로 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제협력은 사실은 핵하고는 관련 없지만 국제 국방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북한을 국제회의 때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세 가지예요. 삼축 체계는 세 가지예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입니다. 킬체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을 실시간 탐지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개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실시간 감시하고 북한의 통신망을 우리가 감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징후 파악. 북한이 정말로 핵미사일을 쏘려고 한다는 그 징후 파악이 중요해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예요. 핵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데 킬체인을 가동해서 선제 타격을 하면 우리가 전쟁을 유발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 가동될 수 있는 것이 킬체인이다. 그리고 군도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요격 체계도 중요하지만요. 실시간으로 북한을 봐야 돼요. 감시 정찰위성. 이제 우리가 군사 정찰위성도 띄운 상태고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많이 띄울 거예요. 그리고 군사 정찰위성만 띄우는 게 아니라 소형 위성 같은 것도 띄워서 군사 정찰위성과 일반 위성과의 차이는요. 정밀도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카메라로 찍으면 해상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정찰위성도. 얼마나 좋은 렌즈를 달고 가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 지역을 30cm 단위로 분석할 수 있냐 50cm 단위로 분석할 수 있냐 2m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느냐예요. 좋은 망원경을 달려면은 뭐예요? 렌즈가 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원 정찰위성은 좀 사이즈가 커요. 아무튼 그런 건데 군사 정찰위성은 또 크니까 어때요? 비싼 거 많이 올리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비싼 것도 몇 개 올리고 좀 싼 것도 몇 대 올리고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걸 어떤 거는 신범철 얼굴까지도 분석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저게 사람이다 아니다 분석하는 거 수준이고 어떤 거는 군용 차량이다 어떤 거는 군용 차량이 아니다. 해상도가 넓어질수록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로 극복하냐? AI로 극복을 합니다. 과거 북한이 운영 패턴 같은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요. AI가 그것을 가동해서 이 형태는 신범철 얼굴까지 잡힌 이번엔 소형 위성으로
군사 정찰 위성이면 신범철 얼굴까지 잡혔는데 이번엔 소형 위성으로 잡혔어. 신범철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내 이름을 쓰나. 김정은 얼굴이 잡혔는데 김정은 얼굴이 이번엔 잡히지 않았는데 비슷해, 뚱뚱해. 그것까지만 잡았어. 근데 활동 패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면은 AI가 이것은 김정은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핵 미사일일 확률이 몇 %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갑니다. 미사일 방어,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구나. 미사일 방어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미사일 방어는 아는 것처럼 도중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쏘기 전이 킬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날라오는 도중에 떨어뜨리는 게 미사일 방어고, 미사일 방어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저 고고도에서 할 수 있는 건 SM3. 우리는 아직 안 샀어요. SM3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사드, 그 아래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가능해요. 하층 방어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MSAM, 여기 조금 옛날 건데 우리 양산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MSAM 또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걸 갖다가 LSAM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자체에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으로 해서 적어도 150km 이하에서는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전 지역을 다 방어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해서 배치를 차근차근 하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또 횡적으로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미사일 방어도 계속 더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에서 아까 질문 들어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삼축체계 구축 속도가 늦다. 누가 질문했죠? 맞죠? 군대 갔다 왔어요? 역시 군대 갔다 와야 돼. 맞아요. 그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무기 체계를 비싼 거 사오면 일찍 할 수 있어. 저는 미국에 사드도 사오고 패트리엇 사왔으면 훨씬 더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도 그러면 안 되고 개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독자 개발해야지 우리 기술력이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지금 수출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기술력이 미사일 방어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보유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속도적으로 북한의 능력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억제력은 미사일 방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보복했을 때 우리가 핵은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다? 김정은 너만은 네가 핵 버튼을 누른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준비를 해서 억제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마지막에 KMP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현무5 공개됐잖아요. 국군의 날에 대형 벙커버스터로 해갖고서는 김정은도 전쟁 나면 지하로 숨잖아요. 그러면은 지하 70m, 80m까지 들어가도 70m, 80m까지 가서 때린다. 그런 보복 능력을 갖고 보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 특전사, 특수요원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 지구상에 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과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면 사실은 핵능력과 비등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의 확장 억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삼축체계의 전략과 전술, 이거로서 한반도에서 억제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환율,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있는 거고, 한국에서 전쟁 나진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보가, 여러분, 안보는 국방하는 사람, 외교하는 사람 일이고 통일부 사람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보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말로 북한이 전쟁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먼저 빼요?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 빼요. 그러면은 직장이 사라져요. 주식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계 또 중요한 건데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얘기한 미국과 확장 억제 협력이고 이게 미니맨 3예요. 탄두는 훨씬 작죠. 근데 저게 다탄두야. 재진이까지 다 돼. 그래서 가다가 몇 개로 나눠져 가지고 평양도 때리고 원산도 때리고 신의지도 때리고 할 수 있어. 미사일 하나로. 첨단 미사일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긴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풀면 된다. 지금 왜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24년 10월 오늘이 6일인가요? 5일인가요? 10월 5일 한 단면을 딱 놓고 보면 지금 비핵화는 못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이 흐름 속에서 이어져 왔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뚜벅뚜벅 우리의 안보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위협을 억제해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켜 나가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통일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순간 이러한 문제들은 함께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결론으로 얘기했고요. 제가 시간 관계를 못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시간을 약간 모자르게 했는데 질문을 그래도 받을게요. 그래서 질문은 자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기억을 할게. 하시고 싶은 분 한 분 있고요. 예, 2분 있고요. 학생 3분 있고요. 4분 있고요. 5 귀 만진 거예요? 5분. 손 들으라고 할 때 귀 만지지 마. 교수가 헷갈려. 자 여기서부터 쭉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박사 과정 이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은 2024년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성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왜 2024년 들어 통일하는 정책을 폐지하는지 왜 윤석열 정권의 집권하는 초기부터 폐지하지 못하는지 이거는 궁금합니다. 좀 기록해줘요. 2개 국가론 질문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였죠? 예. 전 확인을 최근까지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전술 작전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오바마 때 넘겼을 때 박근혜 정권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킬체인에서 선제 타격을 할 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궁금합니다. 예. 전작권 이따가 적어놓고 저한테 쭉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질문을 받다 보면 질문을 까먹어. 2번째 됐고 또 손 든 분 이쪽에 누구였죠? 3번째 옆으로 좀. 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소속의 장민혁입니다. 오늘 자담의 주제가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연계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인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건호라고 합니다. 그 외교적 노력에서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설명하실 때 그 표에 있던 게 그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때 그 됐던 선언들인 것 같은데 이 정치와 비핵화와 친미나 친북 같은 가치가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와 통일이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정치 컨텐츠로 가는 것의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질문은 밥 먹을 때 합시다. 그 질문을 내가 이해를 해야 답을 하니까. 그리고 한 학생이 더 있었는데 여기였죠. 예. 네, 앞에 분이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북한 인권이랑 결국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네. 인권. 질문할 거예요? 귀를 만든 게 아니고. 좀 궁금한 게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과의 대화를 북한이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시금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관점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하노이 포기 대화 포기. 자 그리고 하나씩 저한테 불러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2개 국가론. 김정은이 왜 이 시점에 2개 국가를 했느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체제 경쟁에 있어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한국을 위협함에 있어서도 명분상으로 어떻게 민족이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과 2개 국가론이 맞물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같은 민족이 아니야. 적성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맞물린 거고, 아까 체제 경쟁이라는 것은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최근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부 다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의 대상이고 통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 영화라든가 뭐 언어까지도 많이 확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해서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핵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사용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목적. 그 2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북한이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은 아직 전환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말씀에 오해가 있는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전환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게 아니고요. 전시작전권 전환관에 관한 합의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어 왔는데, 그 기준을 갖다가 시기로 정했다가 조건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가 진행 중인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나 이런 것을 작동하는 것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평소라면은 당연히 우리 대통령한테 있고, 전시라도 우리 대통령한테 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 대프콘이 격상돼서, 대프콘이 격상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태세가 격상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전제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올라갔을 때 격상이 돼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오해가 있는데, 대한민국 군 전체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미리 합의해 놓은 부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는 겁니다. 인사권도 없고 행정권도 없어요. 부대의 배치 이동이나 전투 수행만을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건데, 그것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디에 명령을 받게 돼 있냐면은 뭐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거나 그러한 중요한 명령과 같은 것은 양국의 합참과 그 위에 군 통수권자로부터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뭐 미국 단독의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있을 수 없다.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이다. 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연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가정을 해야겠죠. 가정을. 북한이 핵 개발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연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요, 중국 경제에 낙수 효과가 있어서 중국보다 한 70%까지는 잘 살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어느 정도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입증이 됐는데, 과거에는요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어. 그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왜? 북한 와서 돈 벌으려고. 지금은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한때 제재가 고강도 제재가 없었을 때 중국 경제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급상승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5,000불을 넘고 7,000불 가까이 가는 그 관점에서 중국 노동자도 비싼 거야. 그러니까 북한한테 맡겨요. 아주 뭐 첨단 기술은 아니겠지. 제조하고 뭐 이런 걸. 그럼 북한에서 그 봉제 공장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하면은 중국 노동자가 1,000원 받는다면 시간당 북한 노동자는 700원, 500원만 받아도 되거든. 그럼 뭐예요? 북한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차이는 북한이 500원은 번다 이거야. 지금 중국이 10,000불도 돌파하고 뭐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10,000불이다. 그럼 북한은 제재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5,000불, 7,000불까지 경제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뭐 평가 기간마다 다르지만 1,000몇백 불에서 2,000몇백 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인권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걸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레버리지, 지렛대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질문을 받았고, 아까 이야기한 정치 문제, 그건 이따가 나한테 물어봐. 나도 뭔 소린지는 알 듯하면서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보수 정부가 오면은 대화를 안 하고 진보 정부가 오면 대화를 해서 뭔가 합의가 만들어지는데 보수 정부가 오면 다시 깨지고, 그걸 의미한다면은 사실은 뭐냐면은 북한도 그것을 활용하는 전략을 한 것이고, 그것을 또 이행해 오지 않은 그런 북한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검증 단계에서 깨지게 돼 있어요. 북한이 약속을 지켰냐 우리가 검증하자고 하면 안 받아. 과거의 합의들에서 다 그런 것을 이행하는 검증 단계에서 북한이 노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내의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핵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일관된 의지, 그것이 핵 개발을 더 촉진했다, 그렇게 보고, 우리도 사실은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여야를 떠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하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하노이 노딜 아까 누가 질문했지? 하노이 노딜 뭐요? 이후 북한이 대화를 포기했느냐? 하노이 협상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나왔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뭐냐, 북한이 저 영변을 가지고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제재 3개를 갖다가 해제받기를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걸 안 하니까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지. 그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했냐? 요놈 봐라, 영변 가지고서는 사실 만들어 놓은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다 놔두고 사실상 핵보유국이잖아요. 제재 3개 하기라면 문제가 없으니까 얘들이 핵보유를 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트럼프는 갖게 된 거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요 정상회담 먼저 안 해요. 실무자들, 적어도 과장급, 국장급 만나서 서로의 조건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맞으면 정상이 만나서는 웃으면서 사인하는 게 전통적인 외교의 방식이야. 근데 북한도 트럼프를 이용하려 했던 거죠. 얘 잘하면 우리가 적어도 동결 거래는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딜을 했는데 그 거래가 거의 완성된 순간 트럼프가 노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틀어져서 그 이후에 김정은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동결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한다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상황은 또 바뀌어요. 우리가 동맹국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또 무슨 새로운 거래가 가서 하노이에 근접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국제관계는 영원히 불변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 핵 문제에 관련해서 입장 조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경제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억제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도 고민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까지 박수 쳐주시려고 그랬어요? 한번 쳐주십시오.